오늘은 조만간 사라질 찬란했던 시절의 마지막 유산, 아시아나항공 A380-800 비즈니스 스위트 탑승기입니다. 과거 아시아나항공이 잘 나가던 2010년 초반까지는 좋은 서비스와 더불어 당연히 1등석도 운영하며 스카이트랙스 세계 최고 1위 항공사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경쟁하기 위해 각 잡고 만든 1등석이었던 오즈 퍼스트 스위트 좌석은 2012년 하늘 위의 호텔 A380과 함께 도입되었는데요. 하지만 모회사였던 금호그룹의 경영 등 여러 문제로 인해 A380을 제외한 항공기의 1등석을 폐지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남은 A380 1등석도 2019년 폐지하게 되어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두 개 클래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A380 1등석 좌석은 비즈니스 스위트로 좌석은 1등석이지만 서비스는 비즈니스로 바뀌었고 과거 1등석용 비즈니스 스위트 라운지가 제공되었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스위트 서비스는 A380 비즈니스 중 마일리지로 발권한 I클래스나 가장 저렴한 U클래스 제외, 유상 발권 중 ZC, D, Z클래스 구매 고객에 한해 유료로 구매하여 좌석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단거리 노선은 15만원, 동남아 노선은 30만원, 미주,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 노선은 70만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주나 유럽 노선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노선이 6시간 거리의 방콕이었는데요. 최근 1월 중순부터 나리타, 타이베이 등 단거리 노선에 A380이 투입되면서 큰맘 먹고 발권해보았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스위트가 가능한 클래스 중 가장 저렴한 D클래스를 인천 나리타 편도 56만원에 발권하고 15만원을 추가하여 비즈니스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럼 조만간 사라질 아시아나항공의 1등석이면서 대한항공 1등석으로 만나게 될 좌석 같이 보러 가시죠. 기존 1터미널의 A, B, C 카운터를 사용하던 아시아나항공 26년 12월 아시아나는 사라지고 대한항공과 합병되는데요. 순차적인 합병 준비를 위해 26년 1월 14일부터 기존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2터미널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2터미널로 이전 후 아시아나항공은 처음인데 과연 1터미널 시절과는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여기는 인천공항 2터미널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으로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넘어오고는 처음이라서 오랜만에 다시 항공사별 카운터를 봤습니다. 이 터미널에서 아시아나 표시라니 참 어색하기만 한데 이것도 자주 보다 보면 조만간 익숙해지겠네요.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A에서 D 카운터, 반대편인 G, H, J 카운터를 사용하여 겹치진 않겠네요. 오히려 공항 중앙에 위치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시아나의 3개 카운터는 용도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G 카운터는 모두 사용 가능한 셀프 백드랍 카운터, H는 일반 이코노미 이용 고객용 유인 카운터, J 카운터는 비즈니스와 다이아몬드 플러스 이상과 골드, 다이아몬드 카운터가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비즈니스 클래스라 J 카운터를 이용했고 과거 1터미널에서 사용하던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가 사라져서 이제 비즈니스도 일반 카운터와 동일합니다. 사실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가 별로 다른 건 없지만 다른 카운터와 차별화된 느낌이 좋았는데 아쉽네요. 체크인은 2터미널로 넘어오고 바뀐 게 크게 없지만 대한항공 라운지로 안내되는 부분이 바뀌었고 차상위 티어 고객과 비즈니스 스위트에 제공되던 스위트 라운지도 일반 프레스티지 라운지로 다운됐네요.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가 축소되는 게 아쉽기만 하네요.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권과 수화물표를 받았고 오늘은 1등석의 상징과도 같은 번호 1A 좌석입니다. 사실 2터미널로 이전한 후 더 바빠진 2터미널의 출국장으로 인해 공항으로 평소보다 더 빠르게 왔었지만 평일이라 그런지 전혀 붐비지 않았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의 경우에는 입구부터 엄청 한산한 모습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면세구역으로 넘어왔고 오늘 비즈니스 클래스니까 라운지 가봐야겠죠?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동편 프레스티지 라운지 2곳과 각 양쪽 끝 서편 가든 라운지, 동편 가든 라운지 총 3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3곳 중 동편 라운지 2곳을 추천드리고요. 한층 위에 위치한 동편 프레스티지 라운지는 좌측과 우측 2곳으로 우측이 조금 더 규모가 크지만 좌측이 조금 더 최근에 오픈한 곳입니다. 라운지는 입구부터 고급스러우면서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예전 대한항공 라운지와 비교하면 아예 다른 느낌이죠. 기존 사람이 확인하고 입장하던 시스템에서 탑승권을 찍고 들어가는 걸로 바뀐 것도 좋아졌네요. 이번에는 최근에 오픈한 좌측 라운지를 이용했는데 입구부터 바뀐 디자인이 너무 취향 저격입니다. 내부는 중앙에 기존 대비 더 커진 바와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을 사용하여 더 편안한 분위기로 이전의 흰색 위주의 인테리어에서 완전 바뀌었네요. 그리고 내부의 테이블 또한 이전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조금 더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여 앉을 수 있었습니다.
외항사 라운지에서 자주 볼 수 있던 바 테이블도 추가되었지만 한국인 특성상 소파가 가장 붐비네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2인, 4인 등 가족 단위 승객이 많아 4인 테이블은 앉을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라운지 입구에는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락커가 있고 내부 한켠에 뷔페 형태로 있는 음식들은 예전과 비슷한 메뉴에 몇몇 메뉴가 추가된 모습으로 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는 새로 추가된 김밥과 스프 종류 몇몇 핫푸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핫푸드는 간장 불고기, 감자조림, 찜닭, 닭볶음탕 등 전부 다 괜찮은 메뉴 구성으로 좋았고요. 조금 더 안쪽에 위치한 뷔페 공간에는 각종 샐러드 등 콜드푸드와 빵, 서양식 메뉴가 있었습니다. 베이크드 빈, 버섯볶음, 소세지, 버터 감자구이 등과 몇 가지 종류의 치즈와 샐러드, 과일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전 메뉴랑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바뀐 부분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베이커리는 현장에서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소프트 아이스크림 머신도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좋아할 메뉴네요. 그리고 이곳 동편 좌측 라운지에만 있는 시설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일반 컬러면이 아닌 봉지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중앙의 기계에서 원하시는 라면 종류를 골라 뽑고 쟁반과 그릇, 수저 등을 챙겨 바로 뒤에 위치한 기계에서 설명을 따라 끓여 드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마지막에 한번 먹어볼게요. 가장 먼저 바뀐 부분을 느낀 바의 주류 메뉴는 와인이나 칵테일 종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다들 염원하시던 샴페인보다는 한 등급 아래이지만 스파클링 와인이 드디어 추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 같고 생맥주 머신도 많아졌네요. 저는 먼저 스파클링 와인 한 잔과 새로 추가된 메뉴 위주로 다양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김밥은 무난하니 맛있었고 크루아상이 진짜 미쳤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리브랜딩 되며 바뀐 아르마니 까사, 잔과 식기들도 비즈니스 라운지에 바뀌어 있네요.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당연히 먹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요거트 베이스에 딸기가 추가된 맛으로 상큼한 산미와 추가로 얹은 초코볼까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개선됐다고 소문이 자자한 샤워룸은 개수 자체는 그리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입구에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대기 예약을 하고 자리에서 기다리시다 안내 문자가 오면 가시면 됩니다. 직원분과 얘기하다 보니 보통 대기가 많은 편이지만 오늘은 사람이 없어 운이 좋다고 해주셨어요. 샤워룸 내부도 라운지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비슷하게 간접 조명과 금속 소재 등을 활용하여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샤워부스와 화장실이 분리된 형태고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공간감과 인테리어로 놓고 보면 비즈니스 라운지 샤워룸 중에서는 가장 탑급이고 다른 1등석 라운지 샤워룸과 비교되는 수준입니다. 정말 개가천선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어메니티로는 칫솔과 면도기, 바디로션 등으로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이솝 제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을 아낌없이 배치하여 어느 곳도 좁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넓었습니다. 샤워부스 크기는 전체 공간에 비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물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청소된 상태가 인상적이었고요. 샤워부스 내 구비되어 있는 어메니티는 이솝은 아니고 이솝과 비슷한 디자인의 샴푸, 컨디셔너와 바디워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걸 꼽자면 역시나 다른 1등석 라운지에도 꿀리지 않는 정도의 샤워룸을 최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인 아케이드룸은 입구에 직원분께 말씀하면 코인 2개를 주시고 코인으로 내부에 있는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기는 마리오 카트 시뮬레이터부터 다양한 뽑기 기계까지 있어서 즐길 수 있었는데 근데 뽑기 기계는 외부 오락실과 비슷한 정도로 생각보다 뽑는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뷰에서도 많이 보셨을 인생 네컷 부스, 여기도 꽤나 즐거웠지만 출력이 안 되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어서요.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라뜰리에 공간도 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곳으로 저는 시도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남은 시간에 라면도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짜장라면은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라면 기계 설명을 보시면 일반 라면과 볶음 라면으로 두 개의 다른 종류를 선택하여 조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거랑 똑같네요. 중간중간 면이 잘 익도록 섞어주시고 마지막에 조리가 끝나면 스프를 넣고 드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추가 재료도 있으니 잊지 마세요. 짜장라면은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았지만 근데 소스가 엄청 쫄은 상태는 아니긴 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존 비즈니스 스위트 라운지 대비 프레스티지 라운지가 모든 부분에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위트 라운지에 모에시 한동이 없는 건 아쉽지만요. 라운지에서의 만족스러운 한 시간을 보내고 탑승 시간에 맞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현재 이 터미널의 구조상 가장 끝쪽의 탑승구의 경우에는 걸어서 10분 이상 걸려 다들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탑승구는 대부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배정되는 것 같고요.
오늘 탑승구는 출국장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268번으로 그리 멀지도 않고 나름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오늘 탑승할 A380-800은 현재 상업 운항 중인 B747과 함께 2층으로 된 항공기 중 하나로 아시아나는 현재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늘 위의 호텔로 항공사들의 다이아몬드 반지로 항공사의 위상을 알리는 전리품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좌석을 채우기 어려워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큰 덩치와 마치 돌고래를 닮은 형상으로 인해 비만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기종이기도 합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처럼 존별로 나눠 탑승이 진행됩니다. 이코노미는 존 1, 존 2로 구분되고 비즈니스 스위트는 일반 비즈니스와 같이 탑승합니다. 집부터 탑승까지 6시간이 걸려 드디어 탑승하는데요. 오늘 탑승할 A380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항공기에 맞춰 총 3개의 탑승구로 구분되는데요. 비즈니스 스위트용 1층 탑승교, 이코노미 1층 탑승교, 비즈니스 이코노미 겸용 2층 탑승교로 나눠집니다. 오늘 탑승하는 비즈니스 스위트는 1층 메인덱 맨 앞에 위치하여 제일 좌측 탑승구를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의 A380에는 1등석과 비즈니스석 모두 2층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1등석을 1층 메인덱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승무원분의 안내를 따라 제자리로 향했는데요. 1층 맨 앞에 위치한 1등석 구역으로 들어오면 높은 파티션으로 감싸진 구 오즈 퍼스트 스위트, 현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이 있습니다. 좌석은 121 배열로 한열의 4석, 총 12석이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10년이 되어가는 사용연식에도 불구하고 1등석답게 상당히 관리가 잘 된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타고 가는 좌석은 1등석의 상징과도 같은 1A 좌석으로 창가 좌석입니다. 좌석은 1등석답게 좌우로도 상당히 넓은 모습으로 좌우 22인치로 건장한 남성이 앉아도 공간이 남습니다. 비즈니스와 동일한 색상과 패턴의 모습이고요. 좌석에서 접촉이 많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용감이 있네요. 좌석 앞 공간 또한 83인치의 공간에 막힌 부분 없이 뻥 뚫려 있어 엄청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다리를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이니 체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2층 어퍼덱의 구조상 층고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1층에 위치해 있고 오버헤드 빈이 없어 더 넓어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는 좌석과 창문 사이에 남는 공간을 더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지만 121 배열로 인한 복도 좌석의 한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좌석은 기본적으로 엇갈려 있어 옆좌석에서 보이지 않아 지상에서도 프라이버시가 강력히 보장되는 형태이고 도어를 닫은 상태에서는 높은 파티션의 도어로 인해 사람이 지나가도 일부러 보려 하지 않는 이상 좌석 내부에서 눈을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좌석의 디스플레이는 32인치로 여전히 큰 크기이지만 최신 프로덕트의 4K 화질과 비교하면 아쉽습니다. 좌석에는 넓은 공간만큼 수납 공간도 꽤나 많은데 커버를 열면 수납 공간과 테이블, 리모컨 등이 있습니다. 가장 앞쪽의 수납 공간은 그리 크지 않은 크기고 위치로 인해 비행 중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넣어야겠네요. 그리고 좌석과 가까운 위치의 수납 공간도 핸드폰과 여권 등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과 헤드셋 단자, 이제는 느려져 버린 USB-A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 앞쪽 다리 공간과 겹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콘센트가 있기에 충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밀한 디테일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으로는 커버를 열어라는 곳은 용도가 외부에 표기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좌석 옆 파티션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좌석 테이블은 상단의 푸시 버튼을 누르고 뽑을 수 있는데요. 테이블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정말 묵직해서 테이블을 고정하는 힌지가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엄청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아니지만 엄청 크고 견고한 느낌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슬라이딩 되며 조절이 가능하여 조금 더 편안한 위치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좋았네요. 좌석 앞 오토만은 넓이도 넓이지만 좌석 벨트가 있어 같이 앉아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만의 경우 좌석만큼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비행기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1등석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아닌가 싶네요. 좌석 앞 도어가 달린 파티션 내부에는 코트 등 외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레일이 달려있어 옷을 걸어 넣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너무 잘 활용한 것 같네요. 파티션과 연결된 도어는 지상에서는 잠겨있지만 상단의 락 버튼을 눌러 풀면 도어를 닫을 수 있습니다. 좌석은 머리맡에 있는 좌석 컨트롤러를 이용해 버튼 또는 터치스크린으로 세밀하게 조절 가능한데 버튼으로는 4가지 종류의 고정된 형태로 조절되고 터치스크린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물론 좌석 조명도 이 컨트롤러로 조절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쓸데없이 기능이 많기는 한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리모컨 마냥 탈착이 된다는 점으로 조심스럽게 애매한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었네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각종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는데 대한항공과 비슷한 디자인이 된 A380 세이프티 카드와 아시아나의 갈색 위생봉투, 기내면세 할인 안내와
백과사전처럼 아주 두툼한 면세지가 있네요. 그리고 단거리 구간에서 제공되는 어메니티로는 슬리퍼와 필기도구, 헤드셋 등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아나 탑승이 그리 많지 않아 추억 보관 겸 탈 때마다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챙겨야겠어요. 헤드셋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스타얼라이언스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까지 비행 시간은 2시간으로 예상입니다. 비행 중에는 항공기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으니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탑승이 끝난 후 탑승교가 분리되며 준비를 마치고 너무나 오래된 아시아나 세이프티 비디오는 2010년대쯤 감성인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포기했는지 합병 이전까지는 바꿀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럼 이제 푸시백을 하며 출발을 하고 대한항공과 나란히 있는 아시아나 항공기들의 어색한 모습을 보며 활주로로 향하고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좌석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끌려가고 있는 아시아나 A350을 지나며 곧이어 활주로에 진입하며 이륙합니다. 이륙 후 순환고도에 도달하고 벨트 사인이 꺼져 조금 더 좌석을 자세히 둘러봤는데요. 먼저 락 버튼을 풀고 도어를 빠르게 닫아봤습니다. 도어는 양쪽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각각 닫아줘야 하는데 한 손으로 닫기에는 살짝 뻑뻑하더라고요. 142cm 높이의 도어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다시 봐도 정말 높은 높이와 닫은 상태에서의 공간 구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앉아있을 때도 내부가 보이지 않고 특히 누워있을 경우에는 얼굴을 들이밀지 않는 한 안 보이고 외부에서 볼 때 좌석이 차지하는 공간이 참 커 보이네요. 좌석의 창문의 경우 1열과 3열은 2개를 차지하고 2열의 경우에는 3개의 창문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공간 자체는 4개도 가능하지만 없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좌석 좌측에 위치한 리모컨으로 모니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좌석의 IFE는 비즈니스와 동일한 소프트웨어에 그저 화면을 조금 더 키운 느낌이었는데요. 기내 엔터는 영화부터 TV 예능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한국 콘텐츠 위주의 영상들로 그래도 볼만한 게 좀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 비행 내내 켜두는 에어쇼는 최근 4K 화질의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최신 IFE와 비교하면 살짝 아쉽지만 이 정도면 무난하죠. 그리고 아시아나의 A380에도 외부 카메라가 달려있지만 어째서인지 이날 탄 기체는 카메라가 안 보여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나가 보유한 항공기 기종에 대한 설명이 있는 메뉴도 있어 심심할 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기내 엔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 게임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시간 녹이기 너무 좋아요. 잠시 후 기내식 서비스의 시작으로 작은 물티슈 한 장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꽤나 옛날이었지만 핫타워를 주던 시절이 그저 그리울 뿐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기내식 메뉴는 일반 비즈니스와 동일한 서비스로 2시간 30분의 짧은 단거리 일본 노선이기에 주류는 평범한 와인 3종류와 그 외 리큐르, 스피릿, 티 등 정말 기본적인 구성이긴 합니다. 샴페인은 하이징 모노폴 블루 6에서 7만원대 가격대로 평범하고 와인은 샤르도네 화이트와 레드와인 한 종류가 있었는데요. 그 외 메뉴 중에서는 그나마 레미마틴 엑소가 괜찮아 보이네요. 오늘 식사 메뉴는 기본적으로 같은 전체와 디저트에 2가지 메인 메뉴 중 골라서 먹을 수 있었는데요. 치킨 스테이크와 소불고기로 고민을 좀 하다가 뭔가 소불고기는 안 땡겨서 치킨 스테이크로 골랐습니다. 기내식은 단거리 구간에 축소된 서비스로 인해 코스 형태가 아닌 한 트레이에 모두 담겨져 나왔는데요. 그래도 비행시간이 워낙 짧으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같이 준비해주신 샴페인과 물 한 잔, 샐러드도 푸릇푸릇한 느낌으로 꽤 괜찮아 보이고
사실 소고기 스테이크가 먹고 싶었지만 닭도 괜찮았어요. 아시아나 기내식의 디저트는 항상 실패가 없었고요. 식기도 당연히 나무가 아닌 금속으로 된 커틀러리였고, 제공되는 빵 중 소금빵은 인천 출발편에서만 제공되니 인천에서 비즈니스를 타신다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큼직한 새우와 아이올리 소스와 같이 먹는 샐러드는 채소를 싫어하셔도 그리 거부감이 없을 것 같고요. 메인인 치킨 스테이크는 살짝 오버쿡이었긴 하지만 먹기에는 문제없는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간중간 샴페인도 벌컥벌컥 양껏 마셔줬고요. 그리고 기내식의 마지막 메뉴인 딸기 무스 케이크는 디저트가 맛있으면 다 용서된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약간의 아쉬움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맛이었어요. 오늘 총 12석의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에는 단 3명의 승객만 탑승하여 승무원분의 정말 세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별도로 말씀한 대로도 적절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기내식은 라운지에서 양껏 먹고 와서 그런지 먹기 시작할 때 다 못 먹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근데 또 막상 먹다 보니 맛있어서 다 먹게 되더라고요. 식사 후 추가로 샴페인을 요청드리니 별도로 견과류를 추가로 주셨는데, 땅콩이랑 A380을 보니 그 회향이 생각나더군요. 아, 이제는 한 식구가 됐죠? 이제 기내식 서비스가 끝나고 남은 1시간 30분 동안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 먼저 좌석을 눕히고, 1등석에서의 이런 호사라니 너무 행복하네요. 좌석은 180도로 펼쳐져 좌석 공간 자체가 침대로 되지만 전체적인 좌석의 일체감 자체는 살짝 아쉬운 편인데요. 특히 상부 등받이 부분과 하단 부분의 경계면은 단차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팔걸이 부분도 시트와의 재질과 경도 차이로 일체감 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거 TA항공에서 타봤던 캐세이 1등석은 그런 부분에 있어 한수위라고 생각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소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누워보면 정말 넓은 공간으로 인한 여유로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더라고요. 좌석 앞 공간에는 아직도 꺽쇠가 남아있는 로고와 2층 어퍼덱으로 연결되는 계단과 1등석용 화장실, 그리고 큰 물품을 보관하기에는 부족한 좌석을 보완하는 별도 1등석 승객용 보관함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메인덱 맨 앞에 위치한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의 크기보다 2배는 넓은 정도의 공간으로 역시 1등석의 미덕처럼 아낌없이 공간을 썼는데요. 또한 화장실에 있는 창문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화장실의 어메니티는 예전부터 오래 사용해오던 록식당 제품과 칫솔, 가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좌석으로 돌아와 정말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즐기며 이 좌석을 다시 타볼 일이 있을까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리타 공항 근방에 도착하여 잠시 후 착륙 준비 안내방송과 함께 좌석을 원위치시키고 나리타 공항이 보이면서 무사히 착륙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찬란했던 아시아나 항공의 그때 그 시절을 볼 수 있었던 9 1등석 현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이 터미널로 이전하며 체크인 카운터, 라운지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대비 변경된 점이 많기도 하지만 라운지는 오히려 좋아졌다고 느껴질 정도였고요. 가장 핵심이었던 좌석은 과거 1등석의 모습을 보여주는 엄청난 공간감과 높은 파티션과 도어로 분리되어 압도적인 프라이버시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좌석이었습니다. 앞으로 26년 12월 이후부터는 대한항공으로 합병되어 아마 코스모 스위트 2.0 좌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의 스위트 2.0 좌석보다 조금 더 취향이었던 부분이 많아서 더 선호하는 좌석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만나보기 어려운 A380 기종과 얼마 후에는 사라질 아시아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이번 탑승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 발권에 추가금이 발생하고 비즈니스와 동일한 서비스라는 점은 망설여지긴 합니다. 저에게는 아시아나가 사라지기 전에 꼭 타보고 싶었던 좌석이었기에 큰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기에 장거리도 타보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조금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모토를 외치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your own life. 그럼 다음 영상도 더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